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5년 동안 받은 월급을 아껴 서민주택 건설 사업에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편 이런 뉴스도 있더군요. 청와대가 90만 원짜리 휴지 케이스에 669만 원짜리 침대 등 고가 물품을 구입해 왔다는 건데요. 두 나라 뉴스가 참 대조적입니다.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다의 이준호입니다. 박형숙입니다. 최규하입니다. 네, 그 청와대 그 90만 원짜리 휴지 케이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저는 기사를 많이 못 봐서 모르겠는데 사진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저도 사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을까? 민주당이래. 새정치연합의 그 최민희 의원이 지난해 이제 그 국정감사 때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 수상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 거야. 용도가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쓰인 건가? 근데 이제 제가 신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 669만 원 침대 뭐 이런 게 아마 대통령께서 좀 쓰시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거기서 공식으로 밝히지는 않는데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이제 좀 추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뭐 침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액수가 너무 크니까 네.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싼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 감은 없어요. 근데 이 휴지 케이스가 90만 원짜리라는 거는 네. 왜 이렇게 하지? 뭐 다이아몬드가 박혔나? 여기 넣는 휴지는 얼마나 비싼 걸 또 넣어야 돼요? 근데 휴지가 비싸면 그 휴지 가지고 제대로 닦을 수가 있을까?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사진을 원했던 거예요. 만약에 휴지가 막 금으로 돼 있는 휴지 같으면 그건 휴지가 아니겠죠? 아니 두 분 따끔따끔할 굉장히 텐데, 진지하게 지금 나가시는데요. 아니 너무 궁금해 진짜. 진짜 궁금해. 저는 사실 이렇게 궁금해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최규하 기자가 너무 궁금하니까 저도 덩달아 궁금해지는데. 침대는 별로 안 궁금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고가의 휴지 케이스와 네. 또 그 휴지는 그럼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네. 갑자기 그 청와대 대통령의 그 화장실 풍경이 막 상상이 되면서 참을 수 없는 나도 웃음이 좀 떠올랐어 지금. 예, 갑자기 나오는데요. 상상해버렸어. 네, 어떻게 마무리 하실 건가요? 네, 바로 마무리. 우리는 급작스러운 마무리 아주 익숙합니다. 네, 바로 이제 마무리하고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가죠. 어떤 이야기 준비해 왔습니까? 네, 오늘 글에 나오는 이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 친구가 오늘 여는 말을 굉장히 참 속상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는 내 친구에게 나는. 절박한 사람이겠네요. 근데 이 사연에 네. 그 경험하신 분들 꽤 많으실까요? 많아요. 네. 아니 저도 안 그래도 이거 그죠? 보는 순간 저도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네네. 이 사연에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연락 많이 오죠. 사실. 많이 참 공감. 자잘한 돈부터 시작해서 큰 돈까지. 네, 맞습니다. 자, 돈 좀 빌려달라는 친구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종득 시민기자님이 1월 5일에 써주신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정말 만나고 싶었던 옛 친구를 만났다. 14살 적에 가방 공장에서 처음 만났고 20대 후반까지 절친하게 지낸 친구였다. 성남 은행동에 친구의 집이 있었는데 고아나 다름없던 나는 자주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 그 친구는 명절 때마다 갈 곳이 없어 공장 기숙사에 있는 나를 일부러 찾아와 같이 놀아주던 고마운 친구였다.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내가 늦은 나이에 야학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할 때 용돈 하라고 종이돈을 주머니에 꾹꾹 찔러주던 친구였다. 지난해 마지막 날, 늦은 시간이었다. 내 전화기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대뜸 내 이름을 불렀다. 이종득이니? 나도 단박에 그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 내 소식은 잘 듣고 있었어. 소설책도 사서 읽었어. 그 소설에 내 이름도 나오더라. 우리 둘은 상투적인 인사말을 주고받았고 건조한 대화를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다가 빨리 한번 만나자는 말로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다. 생각해보니 우리 둘은 정확하게 26년 만에 통화한 것이었다. 30살이 되기 전에 헤어졌다가 50살을 훌쩍 넘긴 지금 서로의 안부를 물은 것이다. 그래서인지 반가움보단
어색함이 더 컸다. 그런데 왜 어색함이 더 컸는지 어제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온 친구를 만나보니 알 것 같았다. 우리 둘이 그냥 살아온 이야기만 주고받았더라면 대화도 편했을 텐데 우리 둘의 마음속에는 똑같이 불편한 생각이 담겨 있던 것이다. 그것은 서로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33살에 결혼한 친구는 총각 때부터 서울 신설동에서 제법 큰 미신과 가방 부자재를 파는 가게를 운영했다.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 중에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 그만큼 부지런하고 능동적인 성격이었다. 마음 씀씀이도 좋아서 어려운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뜻 지갑을 열어 도움을 주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의 도움을 하도 받아서 20몇 살 적부터 그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연락을 끊고 산 것이다. 그러던 친구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친구 역시 1997년 불어닥친 IMF 한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다. 여기저기 깔린 외상값은 받을 수 없었고 줘야 할 돈은 다 줘야 했다. 받을 사람을 찾아가면 돈이 없다고 읍소하거나 배째라 벌렁 누워버렸고 줘야 할 사람은 매일 돈 갚으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저기에서 대출을 받아 줘야 할 돈을 주고 나니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작은 가방 공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식 둘을 키우면서 졸지에 진 빚을 갚아가며 살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다.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억척같이 일을 했지만 큰딸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집사람은 2년 전에 자살했어. 내가 괜한 걸 물어봤구나 싶어 술잔을 들어 마시고 나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친구가 흐르는 눈물을 거칠어진 손등으로 훔쳐냈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친구는 IMF 때 진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했다. 지하 가방 공장에서 먹고 자며 부부가 밤늦도록 일해서 번 돈은 정해진 날짜에 대출금 이자로 빠져나갔다. 그래도 다른 사람 원망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2009년 아이들도 크고 빚도 거의 다 갚아가서 대출을 받아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동대문 시장에 납품하던 일감이 줄어들었다. 인건비가 싼 동남아 지역에서 납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주문과 생산에 따른 주문사항 등의 소통이 편리해졌다. 업자들은 생산 조건이 좋은 동남아 지역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일감이 줄어들자 노는 날이 많아졌고 수입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아파트를 팔아야 했는데 지하 공장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바로 결정을 내지 못했단다.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고 사춘기 아이들이 그 작은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 좋아하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아파트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친구는 부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며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아 쓴 돈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게 됐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체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와 아내는 전화기를 꺼놓았다. 그러자 은행과 신용카드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일거리가 없어 노는 공장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친구의 아내는 결국 더는 견디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서 도망쳐버린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지옥이야. 애들만 없으면 나도 당장 도망치고 싶어. 친구야, 나 어떻게 살아야 되니? 나는 친구에게
어떤 말이라도 해야 했는데 생각나는 말이 없었다. 내가 소설가로 데뷔해서 상도 받고 책도 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줄 안다. 게다가 30대 중반에 오퍼상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다는 소문이 알려져 있었으니 이 친구 역시 내가 돈을 좀 갖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더군다나 아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내가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친구는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솔직히 나는 돈은 없지만 땅은 있다. 홍천에서 농사 지으면서 정착하려고 사둔 밭 1000평하고 8년 전에 나쁜 마음을 먹고 일확천금을 노려 사둔 임야 6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 땅을 친구에게 줄 수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었다. 당장 돈이 되는 땅이라면 팔아서 얼마라도 쥐어줘야 내가 어려울 때 받은 신세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딸을 키우며 사는 나도 형편이 어려워 대출받아 쓴 돈의 이자를 겨우 갚아가며 살고 있는 처지다.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생활비 정도만 겨우 벌고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땅을 팔아야 해서 부동산에 내놓은 지 2년이나 됐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나는 결국 어젯밤 친구를 보내면서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했다. 잠을 설쳤다. 내가 왜 돈이 없다고 거절하지 못했을까? 그건 친구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26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한 그 친구의 절실한 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정말이지,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친구가 경험하면 좋겠다. 오랜만에 만난 내 소중한 친구와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기고 남은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쓴다. 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근데 사실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닌데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좀 돈 좀 빌려달라. 뭐 그런 경험은 좀 있죠.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상황, 이게 두 남자가 네. 몇 년 만에 네. 만나서 정말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네. 그 선술집에서 소주를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막 이러저러한 사연을 얘기해요. 아픈 그 아내 얘기도, 살고 있는 모습도. 그러면서 정말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분의 기분,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갑갑하게 느껴지는데요. 아, 그리고 저는 이 친구의 그 돌아가신 그 부인이 좀 생각이 나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해서 힘들게 같이 고생을 했다가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톡 쪽이요. 오기 시작하면 정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심성이 별로. 진짜 이분 말 맞다나 애들만 없으면 나도 뜨고 싶다. 이 말이 저 이해가 돼요. 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박정훈 시민 기자가 썼던 그 네. 채권 관련해서 맞아요. 나도 잘 살할 겁니다라는 네네. 그 얘기 나오는 글 있죠. 예, 예. 그것도 생각이 그 얘기네요. 나네요. 자, 우리 이종득 기자님에게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죠. 이 친구 이야기하고 당시 이종득 기자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득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종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간략히 뭐 자기 소개를 할까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라. 네. 그 50대 남자. 네. 예. 그리고 저 강원도 홍천에서 네. 두 딸 키우면서 네. 소설도 열심히 쓰고 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활동도 열심히 하는 네. 아빠입니다. 아, 아빠. 아, 마무리가 참 좋네요. 아빠. 예. 자, 우리 이 글 궁금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이 글 마지막에 보면 그 친구에게 네. 거절을 못했다. 네. 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끝낸 겁니까? 그러면? 글쎄 서로 뭐 어려운 처지, 어려운 상황을 확인하고 네. 친구 입장이고 또 그 상황을 너무 이제 나도 겪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안 된다, 돈이 없다 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보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말했고 네. 어떻게든 해보려고 네. 주변에 있는 아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아. 의논도 해서 네. 그래도 친구한테 조금이라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네. 그걸 지금도 찾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작년 12월 31일 날 이 친구를 만났잖아요. 그때 전화를 말일날 밤에 아, 전화를 받은 거고 만난 거는 올해 들어서 만나셨겠군요. 올해 이게 토요일 날이 그때가 2일 날인가요? 아, 그때. 3일 날인가? 그러면 지금도 친구랑은 연락을 하시겠네요. 그때 그거를 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 친구로서는 지금 이 기자님께 많이 좀 의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좀 어떻게 해보자고 하면서 지금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계시니까. 그 뭐 의지라고가 아니고 네. 오랜만에 서로 예전에 이제 나도 어렵고 그랬을 때 서로 힘들고 또 젊은 청춘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살다 보니까 한 20몇 년 동안을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네. 그렇게 만나니까 네. 이제 또 이제 새로 예전에 생각도 나고 또 앞으로 나이 먹어가니까 이제 더 마음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서로 위로가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저녁에 통화도 하고 자기 전에 한다 얘기도 하고 네. 그런 거고 그 친구가 나한테 뭘 이렇게 뭐 크게 의지한다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 네. 친구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이런 것을 대화하기 위해서 뭐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정도 위로가 되지 않겠나. 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도움 뭐 이렇게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내 상황을 정말 진심으로 좀 공감해주고 들어줄 수 있었을 때 문제가 좀 절반은 풀린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네. 누구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다음 날부터 내 자신부터 또 새로 마음가짐이 쓰고 그렇죠. 또 한 발 더 내디는데 힘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역할이 아마 좋은 친구 역할일 것 같고 네. 요즘 또 세상이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그 경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생활하기 힘든 상황을 서로가 인지하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 한마디라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종득 기자님이 실은 또 소설가 이종하 씨시죠? 예. 전태일 문학상도 받으셨고요. 예. 예. 제목이 사람의 그렇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어우, 제목이 정말 멋진데요. 이 친구분이 이렇게 살아오신 것을 보면 뭐 IMF도 겪고 또 그 이후에 뭔가 자리가 잡히는가 싶더니 또 인건비 싼 그 동남아 쪽으로 몰리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대출 뭐 기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오는 상황이 이 사람 이분의 그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나라 그리고 그 숱한 많은 노동자 이 우리 모두가 겪었던 일들 속에서 이분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종득 선생님이 노동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사실은 많이 만나 오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친구분을 만나셨을 때 조금 더 저는 힘을 더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느 날 정말 가끔 생각났던 친구였는데 한 20년 만에 불쑥 전화해가지고
그 나다 이렇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뭐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만나서 저녁에 멀리 이렇게 와가지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우리가 내가 살아온 거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온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공감을 충분히 하고 그걸 잘 지혜롭게 아니면은 뭐 운이 좋게 잘 이겨나가서 지금 뭐 50대 가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유를 갖고 살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지만은 그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좀 힘든 과정을 슬기롭게 아니 운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해서 좀 지금의 모습이 좀 유기에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외롭거든요. 네네네. 50대에 내가 20대 때 겪었던 지금의 이런 외로움보다 50대 때 겪는 외로움은 더 막연하고 그렇죠. 앞으로 남은 60대, 70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닥쳐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겠죠. 그 힘든 것을 공감하는 친구가 되고 공감하는 어떤 사회가 되고 이랬으면은 그 친구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제 아픈 일이라는 게 그 부인이 저도 이제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헤어져 가지고 뭐 또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뭐 결혼했다라는 과정은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내가 이해 못할 일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더 지금 짠해서 요즘 근래 그래서 어제 그제는 소주 한 잔 먹고 여기서 취해가지고 전화해서 1시간 동안 떠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이고, 특히나 이제 딸을 키우시는 입장이라서 더 그러시죠. 그렇죠. 네. 그 친구분한테 젊은 시절에 신세를 많이 지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간단하게 에피소드 한 토막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내가 초등학교 시절 저 전북 익산에 살다가 이제 경기도 성남시로 어머니가 살던 곳으로 이제 찾아갔는데 그쪽에서 바로 학교 진학을 못 해가지고 공장을 다녔어요. 연락을. 근데 그때 그 친구는 그 집이 그 공장 그 옆에고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뭐 명절 때도 그렇고 뭐 좀 힘들고 외롭고 거기가 객지고 뭐 이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친구는 자기 가족들하고 안 놀고 나한테 꼭 왔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어주고 내가 자기 가족들이 있을 때 가면 뭐 막 미안해하고 뭐 이러니까 가족들 없는 시간에 가서 같이 막 밥해서 먹고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또 10대 후반 뭐 20대 이쯤 됐을 때는 제가 이제 가끔 그때 떨어져 지내다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만나면은 항상 주머니에다가 이제 용돈 꼽아주고 내가 그때 공부할 때거든요. 어렵게. 그러니까 어렵게 뭐 하니까 용돈 이렇게 꼽아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참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그런 좋은 친구죠. 그러셨구나. 그 기자님 혹시 그 이제 정말 이렇게 친구의 어떤 그 과거 풍경들이 좀 그려지는데요. 어려운 시절 그렇게 돕고 지내시기도 하셨겠지만 그 와중에 좀 정말 이렇게 아주 즐겁게 지냈던 한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참 많죠. 네. 좋았던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거세요? 글쎄 우리가 얼른 기억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처음 그 친구하고 저희가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두 분이서요? 네, 둘이서. 다른 친구 없이 둘이서만 이렇게 갔는데 이제 뱀사골이라는 곳을 뱀사골. 예, 지리산 남원 뱀사골인데 저도 처음 가보는 거지만 그 친구도 처음 가보는 여행이라는 것을 둘이 이렇게 해서 기차 타고 역전에 내려서 버스 기다려서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뱀사골까지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지 않고
2박 3일 동안 남원 그 동네 그 라면 막걸리병도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2박 3일 동안 진짜 그 민박집에서 네. 막걸리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리산은 안 가고 예. 남원 시내에서 민박집에서 아니야, 막걸리. 뱀사골 민박집. 뱀사골 뱀사골. 민박집에서. 그러니까 뱀사골 골짜기로 지리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네. 민박집에서 이제 전날 짐을 풀고 잡고 둘이 앉아서 막걸리를 시작했는데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우리 한 발짝도 안 올라가고 2박 3일 거기서 동안. 막걸리만 먹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두 분의 첫 여행이었어요? 그렇죠. 와, 몇 살 때셨어요? 내가 19살 때. 19살 첫 여행을 같이 갔던 친구분이시구나. 2박 3일 뱀사골 민박집에서 이거 막걸리만. 남자 두 분이서 가셨으면 좀 주변에 이쁜 여자분들이 없나 이런 것 좀 관심도 좀 가져보시고 하시지 어떻게 술만 그렇게. 그때가 아마 봄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지리산을 이렇게 갈 만한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도 이제 연도가 몇 년도예요? 1978년도일 70. 거예요. 8년도. 네. 그리고 봄이니까 네. 여행 등산객들이 그때 당시 많이 찾아가지는 않았겠지.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일로인가 아마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아마 내가 이제 야학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대학생들하고 어울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하고 여행을 제안했고 그 친구가 그때 쉬고 있을 때라서 아마 같이 여행을 가서 2박 3일 동안 아주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막걸리 병 모양은 기억나신다면서. 맞아. 막걸리 병은 남원 막걸리가 그때 있었어요. 그 자주색병 빛이 나가지고 네.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지리산에 요즘도 자주 가면은 뱀사골 가면 항상 생각나는 친구예요. 그 26년 만에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어떻게 변했던가요, 친구가? 그 친구가 눈도 이쁘고 이제 남자가 이제 쌍꺼풀도 지어가지고 상당히 잘생긴 얼굴이에요. 네. 잘생긴 얼굴이고 이 턱도 이제 각이 탁 해서 좀 멋진 친구였는데 네. 이번에 봤을 때 이제 내가 놀란 게 그 이미지가 있기는 있지만 좀 살이 빠진 거야. 예전에는 막 얼굴도 커 보였고 듬직해 보였는데 네. 갑자기 딱 그 홍천에 여기 왔을 때도 저녁 시간이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딱 얼굴 보고 있는데 느낌이 그런가 나도 저렇게 늙었나? 내 얼굴을 내가 늙었는데 예. 그런 생각들이 들고 좀 이렇게 그랬어요. 왜 내가 나이 먹었다는 것을 그 친구 얼굴 보고 좀 더 많이 실감하고 그 정도로 뭐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뭐 제목에도 뭐 돈자가 들어가고 뭐 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돈 이야기보다는 두 분의 우정 이야기로 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을 그 친구분이 꼭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 친구분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친구분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서 딱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래 철이야. 또 어제 그제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막 서로 할 말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길게 통화를 하더라도 혼자 이렇게 멀뚱히 생각하다 뭐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만났던 그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냈고 또 우리가 그때 꿈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왠지 모르게 꿈과 멀어져 있는 듯한 이런 것 때문에 쓸쓸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가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으니까 우리한테 가슴속에는 분명한 꿈이 있다. 그 꿈을 꺼내서 만지작거리면서 앞으로 또 달려가자고 얘기해주고 싶어.
이따가 또 통화하면서 우리 항상 의지하자. 힘내고 잘 살자. 감동적이네요. 예. 하여튼 이 기자님 오늘 저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 소중한 그 친구가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기고 남은 인생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예. 그래야죠. 두 분 우정 변치 마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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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네, 이 결말이 정말 그거였군요.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거였군요. 꿈이었습니다. 꿈.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역시 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요. 꿈을 꺼내서 만지작거리면서 네. 살자. 그죠? 네. 저도 지금 주머니에 손 넣었어요. 뭐가 만져지지? 뭐 잡혀져요? 잡혀져요? 아까 동전 막 깔깔거리시던데. 하여튼 계속 저도 주머니에 손을 넣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왜 이 사연이 이렇게 계속 마음에 남을까요? 여기 보면 성남 은행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동네라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서 사업하시다가 실패하고 무작정 올라오신 게 은행 빚을 지고 그래서 은행동 무작정 올라오신 곳이 성남 은행동이에요. 어머. 이 정말 그래요. 은행동에 달동네가 있었거든. 거기서 처가는 거창이시고. 서가는 거창이. 그죠? 네. 다 알아요, 전국민이. 하도 얘기해서. 네. 거기다가 또 저는 이 친구의 사연 중에 또 가슴 아픈 데가 아이들 있죠. 네. 아이들이 그 지하 공장에서 10년 넘게 살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파트 하나 입주하던 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잊을 수 없어서 그 집을 차마 못 판다고 했을 때 약간 좀 이렇게 울컥했어요. 이 애들이 막 그 지하 공장이니까 거의 뭐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애들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조그만 아파트나마 아파트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팔겠어요. 그러니까 또 빚을 지고 근데 그 고생을 하다가 같이 고생했던 아내는 또 먼저 세상을 뜨고 하니까 이 친구분이 겪을 그 뭐라 그럴까 상심과 뭐 온갖 그걸 사실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그죠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종득 심 기자님께서 네. 어젯밤에 그죠 술 드시고 전화로 1시간 이상 통화하시면서 차마 못한 얘기들 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 방송 계기로 우리 그 소설가 이종환님 그리고 네. 시민 기자 이종득 씨의 장편 소설 네. 사람의 얼굴 이걸 꼭 볼 겁니다. 정말 궁금해졌어요. 우리 봅시다. 네.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진짜 다들 이렇게 미안한 친구 한 사람씩 다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만 있겠어요. 뭐 이종득 기자님 글 읽으면서 막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너무 미안했던 친구들.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고 있을까요? 네. 그죠? 자기 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리고 애들 뭐 학비 좀 대보려고 이렇게 대한민국 부모들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통령은 90만 원짜리 휴지 케이스를 그러게 사고 말입니다. 지금 침대야 뭐 669만 원. 에이씨. 아니 안 그래도 지난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요? 아니요. 저는 봤는데 그 우리 사회에 대한 갑질을 아주 분석을 잘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백화점 그 주차 알바 그 무릎 꿇린 사건 있죠. 네네. 그 부천 현대백화점. 예예예. 부천. 저희 동네. 진짜예요? 부천이에요. 저희 동네. 근데 거기 그 부인이 내가 말이야 여기 와서 700만 원 쓰고 가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놀랐어요. 내가 어저께 저희 애들하고 다 같이 봤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몇 시간 만에 700만 원을 썼대.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저희는. 가죠. 뭐 가방 하나에 2,300씩 하는데. 아까 그런 가방을 살 일이 없었으니까. 이 침대를 샀나 보죠. 청와대에서 산 침대. 그런가? 669만 원짜리. 아니야. 가방 하나에 옷 정장 한두 벌 정도 하면 그거 후딱 가요. 그죠? 야, 백화점에서 장난 아니네. 명품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후딱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별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쓰는 것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갑질의 배경이 뭐냐? 이 근본을 막 파헤쳐 갔는데 네, 뭐예요? 돈입니다, 돈. 돈.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이 안하무인이 돼 버리는 이런 사회를 지금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이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우리가 그런 데서 살고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사모님의 네. 근거도 바로 그거예요. 700을 썼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 700 내가 썼는데. 여기서 700을 쓰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가 그렇지, 계속 그 얘기였어요. 그렇지. 그러네요. 정말 이 진짜 새삼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게 돈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참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그때 인터뷰했던 그 학생처럼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김푸른 학생이요. 예, 대학 갈까 말까 고민하던 친구. 고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설 사람의 얼굴을 읽어야 합니다. 네. 우리 사람의 얼굴을 읽고 네. 그다음에 더 시간이 더 되면 김푸른 학생의 논문도 좀 읽어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 수 있을지. 그렇죠? 자, 좀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만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어떤 알려줄 코너 같은 거 있나요? 네, 알려주세요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죠. 네, 저희가 사실 공식적으로 청취자 참여 코너가 없어졌거든요. 해가 바뀌면서 아무도 왜 없어졌냐고 물어보시진 않으시지만 네, 청취자 참여 코너를 좀 없앴습니다. 네, 그런데 알려주세요가 들어왔습니다. 네. 반가운 마음에 두 배는 더 반가운 목소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페루에서 남지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장문의 새해 인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규화 기자님과 이준호 기자님, 박형숙 기자님, 펠리스 아뇨 누에보입니다. 연말부터 이런저런 일로 여유가 없어서 방송만 틈틈이 듣고 있다가 알려주세요로 돌아왔습니다. 1월 3일과 4일에 페루 이까주의 친차알타라는 지역에서 한국 봉사단원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한국 문화행사와 새해맞이 저소득층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페루 국민에게 한국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아이돌 그룹의 음악도 잘 모르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저로서는 그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성심성의껏 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외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고자 또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전 세계에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주길 바라며 세계 구석구석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페루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얼마나 대단한지 더 많이 실질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열심히 살지만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마음이 쓰이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알리고 있음을 알리오니 우리 함께 좀 더 힘내어 볼까 봐요. 펠리스 아뇨 누에보 즐거운 새해 되세요. 이야, 정말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네요. 이 펠리스 아뇨 누에보 이게 우리로 치면 새해 복 새해 많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런 받으세요, 건가 봐요. 이 펠리스가 그거군요.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펠리스 네비다인가 있잖아요. 모르세요? 네, 펠리스 네비다. 네비다 맞아요? 맞아요. 네비다? 네비다 네비? 맞아요. 네비다 맞아요. 네. 어디 갈 때 찍고 가는 앱이요? 펠리스 네비다. 이거는 네비다. 뭐 이런. 그리고 또 펠리스 블랙박스다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출 때 안 멈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우리 진행자 세 사람 이름 중에서 최규화 기자님 이름을 제일 먼저 그러네. 썼다는 거. 네. 이거죠. 네. 저희는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본인만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이 좀 새롭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마음은 이해가 돼요. 우리 국민들 정말 열심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대단한지 많이 느낀다 했는데 이거는 뭐 무슨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막 진짜 우리 국민들이 다 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살아온 거잖아요. 동포애죠, 동포애. 그렇죠. 정말 열심히 살아왔죠, 우리도. 진짜 멀리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알리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 정말
사실 저 같은 사람 집돌이들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나라를 떠나서 산다는 게. 근데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사명감, 그 자존심으로 네.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들 진짜 파이팅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정말 남지현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마칠까요? 네. 맞춰도 되겠어요? 네. 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세요. 없습니까? 뭐 또 내비다 같은 거는 하겠죠. 네, 랩이다. 그냥 끝내시죠. 네, 그냥 끝내는 게 뭐라고 했지? 낫겠죠? 아까 블랙박스다? 네, 블랙박스다. 네. 후방 카메라다. 자,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읽은 글에서처럼요. 정말이지 이분들이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꼭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60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해 최규화, 이준호, 박형숙. 네,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꿔줬어요.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